우리 시험 범위는 페이지 188부터 197페이지까지고요.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총정리입니다. 총정리. 근데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될 게 이 총정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실 거야. 근데 이제 시험이 다가오고 또는 내가 아직 공부가 좀 미진한데 이 총정리 하나로 끝내겠다는, 박살을 내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끝나는 거는 니네가 끝나고 박살나는 것도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거야, 시험에서. 그러니까 총정리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을 되짚게끔 활용하셔야지, 이거 하나로 끝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총정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배워온 그대로 개념별로, 주제별로 복습하듯이 되짚어보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배운 걸 전부 다 섞어가지고 시기순으로 쭉 나열하는 방법이 한 번 있습니다. 뭐가 더 좋을까요? 시기순? 둘 다 좋아. 둘 다 좋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주제별로 할 거야. 주제별로. 주제별로 할 건데, 그럼 시기순으로 언제? 다음 주가 시험인데. 시기순으로는 안 하고요. 작년에 나한테 배우십시오. 작년 총정리 영상이 시기순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꼭 시기순으로 해놓은 작년 총정리 영상도 같이 보십시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게 뭐죠? 1차 세계대전. 두 번째 주제. 바로 대공황이 나오면 안 되죠. 러시아 혁명. 세 번째, 중국의 반제국주의 운동. 네 번째, 인도와 동남아 등의 그죠, 민족 운동. 이거는 우리가 영상으로 배웠었죠?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와요. 다음 다섯 번째, 대공황. 이렇게 우리가 주제별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차 세계대전. 볼게요. 일단 1차 세계대전의 배경부터 봅니다,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라고 하고, 이걸 유럽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 당시 유럽의 상황, 즉 유럽에 퍼져 있는 사상들,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어. 첫 번째, 제국주의. 두 번째, 민족주의가 있었죠. 제국주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국주의가 뭐야? 그렇죠. 아주 정확합니다. 식민지 확보를 위한 팽창 정책을 우리는 제국주의라고 불렀고요. 이 제국주의가 미친 영향이 뭘까? 강대국과 식민지 중대전 시로.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자, 봅시다. 식민지 팽창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야. 식민지를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궁무진해 보였던 이 식민지들이 너도 나도 확보를 하다 보니까 점점 부족하지. 이제 어떤 상황이야? 쟁탈해야 되는 거야. 네 거를 내가 뺏든가 또는 내게 뺏기지 않도록 지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야. 즉, 눈치를 봐, 안 봐? 봐줘. 보고 그 다음에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제국주의가 있었고요. 이 민족주의는 뭐죠? 민족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가상의 민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거야? 더 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지. 더 큰 조직을 만들어내는 거야. 즉, 민족이라는 구심점을 기반으로 우리는 더 큰 조직과 더 큰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이때 유행하는 게 뭐야? 게르만족들과 슬라브족. 우리가 조금만 공통점이 있어도 뭐가 되는 거야? 게르만주의. 조금만 공통점이 있어도 슬라브주의처럼 큰 세력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세력이 만들어지고요. 경쟁과 갈등이 심해지면 그 다음 뭐야? 이제 전쟁으로 가게 되는 거지. 즉, 유럽의 상황은 지금 이런 갈등과 긴장관계가 점점 고조되고 세력들을 만들어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수업 아니니까 우리가 금방금방 넘어갑니다. 두 번째,
발발. 무슨 사건을 계기로 1차 세계대전이 터졌는가? 그렇지. 오늘 여러분들 목소리 제일 크네요. 이거는 다 알죠. 사라예보 사건. 1914년 6월 달이었죠. 무슨 일이야, 사라예보 사건이? 선생님이 짧게 요약할게요.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즉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당한 사건입니다. 누구에게? 세르비아계 청년에게. 세르비아계 청년은 왜 쐈어? 그 황태자를. 슬라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러면 이 사라예보는 보스니아죠. 보스니아는 지금 어떤 상태야? 합병당했죠. 오스만 제국이었는데, 오스만 제국의 밑에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이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오스트리아가 합병시킨 거야. 그래서 이 슬라브족끼리 힘을 합쳐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한 사건을 우리는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오스트리아는 누구에게 선전포고를 하죠?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세르비아가 누가 도와줘? 세르비아를? 러시아가 도와줘. 그 다음에 독일이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줄줄이 사탕으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전개를 보는데 시간순 전개 보기 전에 1차 세계대전의 진행 양상 다시 질문하면 1차 세계대전이 장기화된 이유 참호전. 그 다른 양상 하나는 뭐야? 그렇지, 총력전이지. 자신 있게 말해. 참호전과 총력전의 양상으로 진행이 됐다. 이거는 키워드 두 개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참호전이란 게 뭡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지.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기관총으로 쏘고 내 앞에다 뭘 쳐버려 이제? 철조망을 치면서 이걸 내가 뚫고 갈 수가 없어. 방어력은 확 올라가지만 공격력은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거죠. 내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뚫을 수가 없고 뚫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뭐가 되는 거야? 전쟁이 장기화되지. 이 장기화된 전쟁 끝내기 위해서 뭐가 나타나? 탱크, 독가스 이런 신무기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신무기가 개발된다. 자, 총력전의 양상은 어떤 뜻이야? 그지? 모든 힘을 쏟아붓는 거지. 이 전쟁에서 지금 난 어떻게 돼? 끝이야, 끝.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캐삭박이라는 건 내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 그랬잖아. 물론 이해는 하기 좋죠, 캐삭박. 하지만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마. 왜? 부끄러우니까. 알지? 캐삭박 안 꺼내지 마. 물론 이해하기 좋죠, 캐삭박. 이거 지면 끝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력을 모두 다 투입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절반은 뭐야? 남자. 왜 줄여요, 사람의 절반을? 사람의 절반은 남자, 절반은 여자지. 예전엔 전쟁 누구만 나가? 남자들만 나가. 근데 총력적이니까 절반을 낭비할 수는 없지. 이 여자들도 어떻게 전쟁에 내보내는 거죠. 즉 총을 들지 않더라도 간호병이라든지 또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도록 하는 거야. 공장에서 여자들이 물건 만들면 물건 만들던 남자는 어디 가는 거야? 총 들고 나가는 거지. 총력전으로 변하는 거야. 근데 이게 총력전 양상으로 변하니까 여자들이 뭘 요구해? 여성 참정권이 계기가 된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친구들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생각해봐. 그때 돈은 누가 벌어와? 근데 아빠들, 남자들이 벌어오죠? 그럼 집안의 의사결정은 누가 해? 남자들. 아빠가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는 엄마도 맞벌이를 하시죠? 아빠, 엄마 없이 다 일을 하시죠, 많이들? 그럼 엄마의 발언권은 높아졌어? 낮았어? 높아졌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엄마 여러분들 집에서. 그렇지? 엄마가 의사결정권이 있는지 아빠가 의사결정권이 있는지 또는 비슷한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나도 군대 갔다 왔다는 거야. 그럼 나도 뭘 달라는 거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사회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간순으로 한번 봐봅시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했고요. 범슬라브주의에 의해서 러시아가 참전을 했고요. 오스트리아 뒤에서 백이 되어줬던 독일도 참전하면서 줄줄이 사탕으로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독일이 유리했습니다. 우세했어요. 실리펜 계획대로 잘 되진 않았지만 차곡차곡 전쟁 준비를 했던 독일이 우세하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뒤에 누가 자꾸 물자를 지원해줘? 영국과 프랑스에게. 미국이 지원을 해주지. 그러다 보니까 이 물자 지원을 끊겠다고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죠. 그러다 사고가 터지죠. 1915년 루시타니아호가 침몰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 루시타니아호에는 많은 미국인들이 타고 있었죠. 많은 미국인이 죽었죠. 미국 내 여론이 어때? 안 좋지. 이놈의 독일 당장 교육하러 가야겠다. 이런 여론이 퍼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참아 안 참아? 참아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참습니다. 왜? 그래도 전쟁이 길면 나는 좋아. 그렇지. 일단 한 발 빠져서 내가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참습니다. 그런데 계속 물자를 지원하고 팔아먹으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끊고 싶은 거야. 즉 미국이 남의 집 불구경하면서 물건 팔아먹으니까 쟤네 집에다 불을 지르면 여기다가 물건을 팔지 못하겠구나 생각을 하지. 그래서 누구에게 꼬십니까? 멕시코에게 얘기하죠. 야, 너 옛날에 그 땅도 뺏겼잖아. 너 기분 안 좋잖아. 너 복수해야지. 내가 널 도와줄게. 라고 멕시코에게 귓속말을 하죠. 근데 이걸 미국에게 걸려버리잖아. 이걸 뭐라 불러? 심험한 전보 사건에 의해서 이건 더 이상 미국이 참을 수가 없어. 전쟁에 참여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싸웠으면 뭘 해야 돼? 화해를 해야죠.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 회의를 합니다. 즉 화해하고자 하는 회의를 해요. 즉 전쟁 뒤에 이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를 합니다. 이때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평화 14개조 원칙을 가져오죠. 그 중에 몇 개를 얘기하면 비밀 외교를 종식하고 군비를 축소하고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런 비극을 막고자 국제기구, 국제연맹에 만들자고 제안을 하잖아. 일단 그런 원칙에 따라서 파리 강화 회의가 진행이 되고요. 그 결과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게 되죠. 이 베르사유 조약은 승전국의 이익을 중요시 여겼었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독일의 영토를 서쪽에 있는 프랑스, 북쪽에 있는 벨기에, 동쪽에 있는 폴란드에게 조금씩 떼어주고요. 군사력도 제한을 합니다. 육군 병력 10만 명, 해군 병력 16,500명, 잠수함과 항공기의 소유를 금지하게 되고요. 해외 식민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1,320억 마르크란 약 20년 이상의 국가의 예산을 배상금으로 지불하도록 만들어냅니다. 즉 승전국의 이익을 중시하게끔 하면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고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러시아 혁명으로 갑니다. 러시아 혁명은 첫 번째 혁명 전 러시아, 두 번째 3월과 11월 혁명, 세 번째 소련의 수립. 쉽게 보면 혁명 전, 혁명 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혁명 전 러시아 몇 년도쯤이야 이때? 19세기 초반. 아니죠.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즉 1900년대 극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때 전쟁이 일어났어? 무슨 전쟁? 러일 전쟁. 러일 전쟁이 터지고요. 이때 영국의 지원으로 일본이 러시아를 두드러 패죠. 즉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물가도 오르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졌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황제가 사는 궁궐 앞에 찾아갑니다. 황제시여, 자비로우신 황제시여, 우리에게 먹을 거 빵 좀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황제가 어떻게 빵을 줘 안 줘? 빵을 빵이야 줘버리잖아. 미안합니다. 빵이야 어떻게 빵 안 주고 뭘 줘버려? 총 무력 진압을 해버린단 말이야. 이걸 우리 뭐라 불러?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러고 나서 여론이 완전히 나락이요. 차라리 떡나게 라시지 그래요. 여론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황제는 이거를 조금 무마하고자 여러 가지 약속을 하죠.
야, 너네 집회의 자유 인정해줄게. 너네 언론의 자유 인정해줄게. 두말하는 입법기구도 만들어줄게. 라고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전제 정책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갑니다. 이렇게 혁명적 러시아 마무리되고요. 그러다가 10년 정도 지난 후에 또 무슨 전쟁이 터져? 1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즉 러시아가 전쟁에 참여해. 또 상태가 안 좋아. 먹고 살기가 힘들어.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 야, 이건 안 되겠다. 전쟁을 그만하자. 그 다음 또 야, 안 되겠다. 차르 너 이제 좀 내려와라. 황제 너 이제 그만해. 라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본 수업 때 3월 11일 혁명을 주체 요구사항 다 정리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거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차르를 끌어내리죠. 전쟁 끝내 안 끝내? 전쟁을 끝내지 않아. 전쟁 계속해. 빡쳐 안 빡쳐? 어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겠지. 전쟁 안 끝내니까. 그럼 어떻게 또 혁명을 일으켜야.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워. 그래서 또 레닌이 와가지고 혁명을 쫙 일으키죠. 요구사항이 뭡니까? 전쟁을 그만하자라는 요구사항을 가지고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다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얼른 닫아주세요. 편집 없이 갑니다 그냥. 자, 그렇게 11월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전쟁을 바로 끝내게 되는 거죠. 전쟁을 끝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레닌, 소련을 수립한 레닌이 한 일이 몇 개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첫 번째, 코민테른을 만들고요. 두 번째, 토지를 몰수하고, 세 번째, 산업을 국유화하고, 네 번째, NEP, 신경제 정책을 실시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소련을 수립하는 이 다섯 가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이 2번과 3번 뭐에 영향을 받은 거죠? 토지 몰수와 산업 국유화.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거죠. 사회주의에서 뭘 인정하지 않아? 사유재산. 물론 사유재산인데 너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오단벌 이런 볼펜 하나도 못 갖게 한다고 생각하잖아. 진짜 못 갖는 게 뭐야? 생산수단이지. 꿈이 뭐야? 그러면 뭐 심플하게 하시죠. 한 달에 월급 얼마 받고 싶습니까? 1,000만 원? 현실 감각이 아직 떨어지십니다. 한 달 월급 얼마? 400? 야, 400 좋다. 행복하죠? 네. 내가 근데 더 줄게. 1,000만 원. 한 달 월급 1,000만 원이야. 좀 보여 이 행복한 얼굴? 상상만 해도 지금 행복한 거야. 한 달 1,000만 원.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15년 살아보니까 한 달 1,000만 원 벌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안다는 거지. 근데 이 친구는 백수야. 능력도 없어. 근데 아빠가 이재용이야. 야, 어디 가서 아까 행복한 1,000만 원 벌던 거. 너의 자식의 자자자자식까지 평생 돈을 쓰지 않고 모아도 이 친구보다 부자가 될 수가 없지. 이 친구는 뭘 가지고 있어? 회사라는 생산 수단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산 수단이 뭘 만들어낸 거야? 빈부격차. 빈부격차가 뭘 만들어냈어? 불평등. 이제요 그만 잊으셔요. 그 불평등을 만들어 냈다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평등을 줄이고자 토지를 몰수하고 산업을 국유화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해. 왜 이러나 저러나? 똑같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당근을 주기 위해서 뭘 실시합니까? 신경제정책. 즉 현물세 내고 남은 거 니 다 가져. 그거 갖다가 팔아. 근데 그 어리를 빚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다음 두 번째, 스탈린. 스탈린 크게 세 가지 이야기했죠. 첫 번째, 중공업 중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두 번째, 대숙청. 야, 너 왜 눈을 그렇게 떠? 쓱. 야, 칠판 왜 이렇게 더러워? 쓱. 해버리면 다음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 나랑 눈 마주쳐보면 마주쳐. 칠판은 광이 나 안 나? 광이 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나의 정치적인 한내들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나의 권력은 매우 막강하지. 즉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대숙청을 실시합니다. 세 번째는 뭐야? 강제 이주시켰죠. 연해주 쪽에 살던 우리 동포들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켜서 고려인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중국의 반제국주의 운동. 첫 번째 배경부터 우리가 보셔야 되죠. 배경은 우리 세 가지 이야기했지. 뭐야? 아편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 세 가지 전쟁을 아우르는 내용이 뭐야? 중국은 쇠락하고 일본은 성장하는 내용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편전쟁 때 유럽에서 소문이 나버리잖아. 야, 쟤 약하대. 다행입니다. 언어 순어가 참 잘 돼 있네요. 쟤 약하대라고 소문이 나. 그런 소문을 듣고 누구까지 찾아와? 독일까지 찾아오잖아. 저조만 조차지로 주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조차지를 만들어. 식민지화 시킨단 말이야, 그 지역을. 그러고 나서 이제 1914년 전쟁이 터지니까 일본이 뭐래? 그거를 친다는 명분하에, 독일을 친다는 명분하에, 너만한 거 친다는 명분하에 군대를 이만큼 데리고 와가지고 들어오죠. 난 너네 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누구 치려고 하는 거야? 독일 치려고 하는 거야 라는 명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요구를 합니까? 21기조 요구를 하지. 21기조 요구를 무슨 내용이 있었죠? 너 해마다 나한테 무기 좀 사가. 그 다음에 철도 부설권, 광산 이런 것들 좀 나 주고, 독일이 가졌던 이권들 다 나한테 넘기고, 그 다음 너네 의사결정할 때 좀 일본인 고문을 좀 주고 결정을 하면 좋겠어 라고 제안을 하는 거야. 요구를 하는 거죠. 이거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받아들이지. 야, 군대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 전쟁이 끝났어. 중국인들 생각에는 뭐 해야 돼 이제? 나가야지. 명분이 뭐였어? 이 군대가 들어온? 독일 때문에 들어왔잖아. 그럼 명분이 끝났지? 그럼 나가야 되는데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지. 내 속은 그게 본심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운동을 펼쳐? 오사운동을 펼치죠. 오사운동이 몇 년도에 일어났어? 1919년. 그렇죠. 1919년. 이걸 고민하시면 안 되죠. 3.1운동은 몇 년도에 일어났어? 1919년. 3.1운동을 보고 감명받아가지고 우사운동. 3.1운동 뭐 보고 감명받았냐? 파리 강화에서 민족 자결주의. 즉 1918년에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파리 강화 회의하고 여기서 민족 자결주의 이야기하니까 한반도의 조선인들이 감명 딱 받아가지고 3.1운동 쫙 하고 한반도 3.1운동 하니까 그거 보고 대륙인들이 감명 받아가지고 쫙 오사운동 하고 이거 맥락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알겠지? 뭐 오사운동의 요구사항이 뭐였겠니? 21개조 요구를 철폐해달라. 우리 산둥에 대한 우리 주체권을, 자주권을 다시 되찾자라는 거야. 오케이? 아, 그러고 나서 시간이 갔죠. 근데 물론 크게 효과는 없었죠. 왜냐? 일본은 이제 승전국이었잖아. 야, 이런 힘없이 빠진 나라, 힘 빠진 나라들의 말을 들어주겠니? 이미 전쟁 참여해가지고 승전국 된 나라들이 훨씬 더 많은 이권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국공 합작이라는 거 합니다. 이거는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죠. 1차 국공 합작의 목적은 뭐였죠? 그죠, 군벌을 타도하는 거야. 자, 만주, 베이징 이쪽에 군벌들을 세력해가지고 자기들이 나라처럼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 이거를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쳐서 이 친구들을 타도하려고 힘을 합칩니다. 이때 공산당은 엄청 작은 조직이라 그랬죠. 근데 국민당은 매우 큰 조직이야. 이 당시 국민당의 지도자가 누구야? 순원. 1차 국공합작을 만든 사람은 순원이야. 순원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이 친구들을 타도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순원이 죽어요.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 장제스죠. 장제스도 처음에 이제 합작으로 이어갔는데 이 공산당 놈들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토벌을 시작한단 말이야. 즉 1차 국공 합작 다음에 뒤에 뭐가 와? 국공 내전이 오죠. 이렇게 시간이 쭉 흘러가다가 공산당이 살겠다고 아주 먼 길을 떠나죠. 그걸 뭐라 불러? 대장정이라 부르죠. 1년간의 기간 동안 먼 장정을 떠나죠. 이때 공산당 지도자로 떠오른 인물이 누구? 마오쩌둥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지부진하게 공산당 토벌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1937년
일본이 이제 확실하게 중국을 먹으려고 들어옵니다. 즉 집안 싸움하고 있는데 강도가 든 거야. 뭐부터 해결해야 돼? 강도부터 해결해야 되겠지. 그래서 국공 내전을 끝내고 다시 국공 합작을 하게 됩니다. 국공 합작을 하게 돼요. 2차 국공 합작의 목적은 뭐야? 대일 항전이죠. 그래서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요. 이제 다시 뭐 해야 돼? 다시 내전을 벌여야겠죠. 그래서 2차 국공 내전이 되고요. 내전의 결과 공산당이 본토를 차지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게 되고 중화민국, 즉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은 대만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네 번째. 인도 동남아는 우리 영상으로 볼 거니까 바로 대공황으로 갈게요. 저 인도 동남아 터키 이쪽 시험에 나옵니다. 딱 영상이랑 교과서 수준으로 시험만 나와요. 그러니까 꼭 봐두시길 바라고요. 대공황은 첫 번째. 대공황 그 자체와 두 번째 자본주의 변화 과정으로 우리가 살펴보죠. 대공황은 1929년 10월 24일 원인이 뭐였어? 그죠? 과잉 생산으로 봤었죠. 가장 심플하게 가장 단순하게 과잉 생산으로 봤습니다. 과잉 생산된 경제가 어느 순간 맥이 탁 끊기면서 주가가 폭락하고요. 주가가 폭락하니까 회사가 망하고요. 회사가 망하니까 은행이 망하고요. 은행이 망하니까 내 일자리가 사라졌죠. 실업이 증가합니다. 실업이 증가해서 내가 돈을 못 벌으니까 어떻게? 돈을 쓸 수가 없죠. 소비가 감소하니까 또 공장들이 망하고요. 공장 망하니까 또 실업 증가하고요. 실업 증가하니까 또 소비가 감소하는 이런 악순환의 시작이 되었단 말이지.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했던 정책이 뭐야? 뉴딜 정책을 실시하죠. 뉴딜 정책. 뉴딜 정책이란 건 뭐야? 연금, 복지정책, 최저임금, 거기다 공공근로까지 해서 뭘 늘리겠다는 거야? 소비를 늘리겠다. 소비가 늘어나면 공장이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면 사람이 필요하니까 실업이 감소하고 실업이 감소하면 또 돈을 버니까 소비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펼치죠. 영국과 프랑스는요? 블록 경제를 하죠. 내 식민지에는 나만 물건을 팔 거야. 식민지에게 물건을 팔아치움으로써 나의 소비량을 증진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자본주의의 변화 과정에서는 첫 번째 고전적 자본주의, 다른 말로 자유, 방임주의. 두 번째 수정 자본주의, 케인즈주의. 세 번째 신자유주의. 이렇게 흘러오고 있다는 겁니다.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정부의 역할은 뭐야? 국가의 역할. 최소한의 국가의 역할을 이야기하죠. 어떤 역할? 치안과 국방만 해라. 나머지는 알아서 움직일 거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움직이게 할 거다. 그 보이지 않는 손 움직이게 하는 게 뭐야? 우리들의 욕심. 더 돈을 많이 갖고 싶은 그 욕심에 의해서 알아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지. 근데 국가는 놀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쟤보다 국밥 더 맛있게 싸게 판다고 해서 쟤한테 칼 맞을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야. 즉 치안 정도는 네가 유지를 해라라는 거야. 그 외에는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1929년 대공황이라는 위기를 맞이하고 야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수정자본주의가 등장을 하죠. 케인즈주의. 이 수정자본주의에서는 적극적이고 큰 정부를 지향을 하죠. 복지정책이라든지 생산을 조율한다든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큰 정부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금도 주고 복지정책도 하고 최저임금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다 1970년대 두 번의 OECD 국에서 크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야 이건 안 되겠다. 이런 비효율적으로 방만한 운영 안 되겠다면서 효율화, 경쟁
을 추구하는 성장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가 나온다는 거야. 신자유주의에서는 제한된 정부 역할을 이야기하죠. 이건 아니야. 연금 인정합니까? 복지 인정합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은 해.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과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한 효율화를 추구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수업 끝.